네, 안녕하십니까, 정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제품들은 제가 예전에 사용을 했거나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애플 제품 전부입니다. 소박하죠? 애플 트리치고는 꽤 소박한 편입니다. 이렇게 제가 애플 제품을 많이 준비한 이유, 각각의 애플 제품군 리뷰부터 시작해서 현재 트럼프가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차게 말아먹고 있는 기술주들의 대장 중에 대장인 애플이 $220대를 버티고 있는 이유까지 쭉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애플 기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아이팟 나노 3세대입니다. 액정도 가운데 한번 줄이 좀 가있고 배터리도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완충되고 나서 2-3분 지나면 픽하고 꺼져버립니다. 사실 이 기기를 구매했던 건 이 얇음에 감탄해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된 시기는 2007년도, 2008년도 그 시기였거든요. 거의 16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생각보다 얼마 안 되긴 했네요. 네. 바로 이 기기에서 제가 애플바가 되게 됩니다. 애플바 입문용 기기였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2009년이 다가왔고 대망의 그 녀석을 사게 됩니다. 바로 이 녀석은 아니고요. 이 녀석은 지금 아이폰 SE3죠. 아이폰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폰 3GS죠. 그 기기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유는 중고로 팔았기 때문인데 앱등이로서 정말 천추의 한이 될 만한 일이었죠. 아이폰 3GS는 초기 아이폰의 완성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이폰 1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결함투성이었어요. 심지어는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대중에게 공개하는 그 행사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아이폰 시제품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세대의 아이폰을 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자체가 엄청나게 혁신적인 제품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애플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도 애플이 가장 잘하는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매번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공시켜 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기한 포인트죠. 일반 기업들은 이 기업이 운영되는 동안 평생 두세 번의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애플은 이런 걸 매년 턱턱 내놓고 있죠.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뭔지 알아보시겠나요? 2012년도에 나온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크기가 정말 작죠? 이렇게 보면 되게 작은데 이것만 봐서는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9.7인치 아이패드, 이게 7.9인치 아이패드입니다. 지금도 아이패드 미니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요즘 나오는 아이패드 미니는 위와 아래가 이렇게 딱 잘려있는 베젤이 얇은 버전이죠. 그런데 얘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바로 1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아이패드와 디자인은 유사하지만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한 손에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컴팩트합니다. 전자책을 가볍게 들고 다니며 보고 싶은 욕심에 구매를 딱 했죠. 그때가 결혼 직전이었는데 결혼 직전에 이렇게 몰래 싹 모아놨던 돈을 한 방에 빵 털었어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한두 개씩 사는 어찌됐든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서 구매는 했지만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아이패드가 원래 조금 그런 경향성이 조금 있잖아요. 화면 크기도 솔직히 조금 애매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콘텐츠를 즐기는데 탁월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계륵 같은 녀석이었어요. 용량도 가장 작았던 32기가 뿐이어서 설치만 하면 용량 부족하다 뜨고 사진만 조금 찍으면 용량 부족하다 뜨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골치덩이 중에 골치덩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혁신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나온 아이패드, 패드류 중에 가장 얇은 얇기를 자랑을 하고 있었죠. 더 이후에 나왔던 6세대와 비교를 해도 확실히 이렇게 좀 얇은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얇아요. 그리고 역시나 출시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시리즈의 최종 버전은 여전히도 인기가 많이 있죠. 아이들이 들고 보기 나쁘지 않은 크기의 태블릿 PC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다가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미디어를 재생해서 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학교나 어린아이들에게 좀 많이 보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살아생전 잡스는 7.9인치대 애매한 아이패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사이즈의 아이패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지만 2011년 잡스가 사망하고 난 그 이듬해에 바로 아이패드 미니가 출시를 하게 된 거죠. 잡스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를 좀 이렇게 휙휙 뒤집는 그런 성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스의 뜻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현실화된 기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했던 느낌 때문에 다른 아이패드는 구매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6가 나오게 됩니다. 6세대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그래도 사줄만 하겠다. 리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구매했던 게 아이패드 6세대였어요. 그런데 아이패드 6세대에도 혁신이 있었죠. 애플 펜슬입니다. 이 애플 펜슬은 잡스가 정말 극혐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어차피 신이 준 10개의 스타일러스를 갖고 태어났는데 뭐하러 스타일러스 펜이 필요하냐?
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극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 태블릿류의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했던 그런 기기였던 겁니다. 덕분에 이제 뭐 웹툰을 그리거나 예술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창작력을 발휘를 하실 수가 있었죠. 사실 일반적인 펜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필압도 느끼고 각도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한 기기에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충전할 때 이렇게 롤리팝이 된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아이패드 6세대까지 써보고 난 이후에도 사실 아이패드의 효용성을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아이패드는 구매하지 말자 라고 마음을 먹고서 조금 더 있어 보니까 바로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M2 아이패드 프로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본을 보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00g 정도 하는 아이패드 그리고 2kg 하는 맥북 둘 다 동시에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가벼운 거를 들고 다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는 파이널 컷 프로 4 아이패드용은 인터페이스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파일 관리 시스템도 너무 달라서 이거 전문적으로 쓰기에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사놓고 계륵 같은 조치로 지금 머물러 있는데 너무 좋은 건 하나 있어요. 게임이 너무 잘 돌아가. 영상 보기도 좋습니다. 12.9인치다 보니까 광활해. 너무 좋아요. 역시 넷플릭스 기기는 아이패드 프로. 자, 다음 제품은 에어팟입니다. 네, 에어팟은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에어팟 2세대랑 에어팟 프로 2세대입니다. 둘 다 2세대네요. 이 제품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생겨먹은 모양이 이 모양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지금이야 익숙한데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귀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귀에서 귀지가 흘러나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반감을 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나름대로 뜨거웠어요. 음질이 나름대로 굉장히 준수했고 휴대성도 괜찮고요. 디자인도 되게 좋잖아요. 한 손에 딱 들어오고 주머니에 넣기도 편하고 귀에 착용할 때는 귀에 아주 착 감기는 이 느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에어팟 1세대, 2세대, 3세대 모두 다 구입했고요. 물론 3세대는 좀 잃어버렸는데 프로 1세대도 구매를 했었다가 중고로 팔았고 에어팟 맥스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애플의 이런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편의성 중심의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 시리즈들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마력이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애플워치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애플워치는 좀 구버전 모델이에요. 애플워치 3세대거든요. 원래 2015년도에 나온 1세대부터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느려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 1세대는 정말 테스트용이었나? 뭐 한번 시계를 보려고 그래도 좀 너무 늦고 터치를 해도 너무 늦게 반응하고 그래서 진짜 한 1년인가 2년인가 잘 쓰긴 잘 썼어요. 근데 잘 쓰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이 3세대는 따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사실 손목시계 하면 10만 원만 넘어도 이거 좀 고급 손목시계네 라고 생각하면서 차고 다녔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 걸 즐겼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예물시계로 받았던 아르마니 기계식 오토마타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클래식함을 버리고 전자기기 시계로 갈아탄 이유는 손목시계의 알림 기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는 건 기본이고 휴대폰으로 오는 그런 어떤 모든 연락들이나 알람들을 빠짐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너무 편한 거야. 중간에 좀 개발돼서 업데이트된 기능이긴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중간에 얘가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서 운동하고 있니라고 이제 체크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뛴 것도 미리 기록을 다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가지고 운동 데이터로 다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자, 마지막 끝판왕을 좀 보기 전에 짜투리들을 좀 보고 넘어갈까요? 애플 TV 홈팟. 이런 홈팟 같은 경우에는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두 대 있으면 스테레오로 구성해서 집에 있는 텔레비전과 연동해서 뭐 이런 어떤 스테레오 사운드로 들을 수도 있고 음성 비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정말 쓰레기 같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애플 제품군 중에서 가장 쓰레기 같다고 생각되는 이 에어태그. 미국 본토 내에선 잘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위치 태그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효용성이 너무 안 좋아서 요거는 좀 그렇고요. 최근에 리뷰했던 애플 정품 카드 지갑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재질이 아니고 새로운 재질로 리뉴얼돼서 나와서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이런 거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어서 비싸다는 것 빼곤 단점이 없어요. 사실 애플 제품군과 연결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애플 마우스 요거를 쓰게 되면 이 마우스 포인터가 맥에서 사용을 하다가 아이패드로 넘어갑니다. 아이패드도 이렇게 켜놓으면 굉장히 신기한 연결성을 보여주더라고요. 깔끔한 책상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도 좋긴 좋은데 충전할 때가 개 짜증나요. 볼성사납게 이렇게 뒤집어 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충전하는데 요 앞에다 달아놓든가 옆에다 달아놓든가 달 때도 많구만은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드디어 마지막 주자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맥북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은 2021년도에 출시된 M1 Max가 탑재된 바로 그 녀석입니다. 2020년도에 처음 출시된 M1 시리즈 자체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를 했어요. 모든 것이 온보드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그 작은 칩셋 안에서 4K 영상도 무리 없이 돌아가고 멀티캠도 문제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서 잘 썼는데 이 녀석으로 바꾼 이유는 M1 맥북 자체가 그 포트에 대한 호환성이 좋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아웃이 한 대밖에 되지 않고 포트도 2개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포트 수가 부족했죠. 그리고 충전 단자도 따로 없어서 C타입 포트를 통해서 충전을 했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맥북 프로 16인치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8K 영상을 타임라인 위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필터를 동시에 입힌 작업도 가능했고요. 음향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28개 채널 동시에 믹싱도 가능한 그런 정도의 엄청난 그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도 전혀 버벅거림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사용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애플의 주가가 2011년도에 천장을 뚫은 것도 바로 이 M1 실리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인텔의 기술력에 기대왔던 2020년도 초까지만 해도 성능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맥북을 켜고 작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비행기가 뜬다더라는 어떤 도시전설에서부터 시작해서 렌더링을 했다 하면 팬 돌아가는 소리에 생각보다 좀 떨어졌던 성능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M1 칩으로 바뀌고 나서 소모 전력부터 시작해서 퍼포먼스까지 확 좋아진 게 체감이 엄청나게 됐거든요. 이런 퍼포먼스들 덕분에 애플의 주가는 수직 상승합니다. 전년도 57달러 하던 것이 M칩을 발표하고 M1 제품이 풀리기 시작한 2021년도에 애플의 주가는 140달러 가까이 찍게 됩니다. 뭐 거의 1년 사이에 150% 성장을 한 셈인 거죠. 그냥 저때 넣어놨던 금액을 그냥 뒀어야 돼. 아우 정말 환장하겠네. 그걸 왜 빼가지고 내가 정말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트럼프의 우세로 트럼프에 붙은 테슬라는 주식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등락이 계속 있긴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기술 혁신주라고 불리는 AI의 어떻게 보면 선봉에 서 있는 애플이 주식이 곤두박질 쳤죠. 완전히 뚝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애플이 나락에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수많은 제품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시겠습니다. 애플이 내놓는 제품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개선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명령어만 입력하면 결과물들을 턱턱 내놓는 오픈 AI의 GPT-4O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AI들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소라를 활용한 영화 제작도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감독 한 명이 해당 내가 원하는 영상을 얻어내기까지 굉장히 수많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가면서 맞는 작업이 나올 때까지 수도 없이 이 서버 단위의 슈퍼컴퓨터를 계속해서 돌려야 된다는 점이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하드웨어의 운용 비용이라든지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기타 등등을 생각해보면 사실 뭐 그 정도에 대한 비용은 엇비슷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 놓고 봐도 메이저급 어떤 영화에 빗대기는 너무 아쉬운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애플의 이런 디바이스들은 물론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 저력이 어디 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빠졌을 때 빨리 사도 돼요. 빨리 지금이야. 지금 질러야 돼. 테크 관련 이야기를 하는 정고음입니다. 주식 방송 아니죠. 오늘은 저의 이 애플트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현재도 애플 제품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도 쭉 애플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에 비해 연결성이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잡스가 이런 모든 제품들을 만들 때 오픈형으로 만들지 않고 폐쇄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폐쇄성 가운데서 하나로 통합되는 에코시스템을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잡스의 해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누릴 수 없는 어떤 일체화된 작업 환경을 느끼게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비싼 것만 빼면요. 맥북 한 대가 500만 원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정보이었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